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수도의 박미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미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유쾌하고 또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들어온 상담 어떤 내용인지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사기로 누명을 썼어요. 최저시급도 못 받았어요. SNS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에는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일상의 루 시간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 어떤 건가요? 오늘은 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연령과 관계없이 유언장을 많이 써둡니다. 특히 요즘 결혼을 아예 안 하시겠다는 분들 많은데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사촌 이내의 반계혈 쪽에 상속이 되거든요. 요즘 친척들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미리미리 유언장을 많이 써둡니다. 근데 이 유언장이 어떤 요건에 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많이 놓치세요. 그래서 오늘은 유언을 제대로 하는 방법, 그리고 민법상 유언의 종류가 뭐가 있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함께 같이 쓰이는 용어, 좀 헷갈리는 용어가 유증인데 먼저 이 유언과 유증의 차이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사망한 뒤에 법률 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인 거죠. 그래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에 의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단독 행위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제 유언의 내용 중 사후에 아들 A에게 부동산 B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든지 사후에 아내 C에게 D은행에 입금된 1,000만 원의 예금 채권을 귀속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게 유증인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증은 유언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이 유증보다 좀 넓은 개념이고요. 왜냐하면 유언에는 꼭 재산상의 처분 행위만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유언을 두고 여러 가지 갈등이 참 많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좀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부모님들의 그 자식들은 그 유언을 끝까지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항상 있잖아요. 유언이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좀 철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유언의 철회라는 것은 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가 자신이 했던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인데요. 유언의 철회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원인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 민법 1108조 1항을 보면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 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유언은 특별한 원인 없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개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 마지막 유언이 유효하기 때문에 앞의 유언은 철회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유언을 했다가 또 마음을 이제 살아생전에는 계속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 자식들이나 아니 그 주변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도 계속 바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로는 좀 이렇게 좀 그 제한을 좀 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가장 큰 제한이 내용적으로 가장 큰 제한이 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그 유류라는 것은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인데요. 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할 일정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것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일정한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인 거죠. 네. 예를 들면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A라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상속인으로 자녀만 둘이 있어요. B와 C가 있는데 그 B라는 자녀가 법정 상속분이 이제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남아있는 재산 가지고 본인이 받아둔 게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유류분을 계산하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잖아요. 2,500만 원은 사실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소한이 어쨌든 절반은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2,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사망한 아버지께서 이제 C라는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미리 다 해뒀다고 하면 그 나머지 2,500만 원에서 받지 못한 1,500만 원은 C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 상담 오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이제 조언을 드리는 것이 유류분을 고려해서 유언하도록 조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절차적 측면에서 제한이 있다고 하면 이게 유언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유언에는 민법상 정해져 있는 이 5가지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종류와 관계없이 만 17세 이상이 하였을 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유언을 아예 작성할 때부터 그 유류분을 좀 염두에 두면 좀 법적 분쟁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유언의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유언이라는 것은 우리 살아있을 때 하잖아요. 네. 그게 살아있을 때 행하는 법률행위인데 이 효력이 사망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망 이후에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사망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분쟁을 발생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요건을 민법상에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네. 보통 이제 유언이라고 하면 공증 유언이라든지 자필 유언 정도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 유언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이들 아시다시피 자필 유언은 자필로 본인이 작성하는 거고요. 공증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공증인이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고 녹음 유언은 문자가 아닌 그 음성 녹음의 방식이고 비밀 증서라고 있어요. 이게 잘 모르시는데 네. 유언장을 이렇게 엄봉해서 비밀로 개봉시까지 사망시까지 비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관한 유언이 있어요. 이거는 앞에 4가지 방식으로 하기 어려운 이제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 뭐 질병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하는 보충적인 유언 방식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할 건지 결정을 하려면은 이 각각의 장단점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방식을 좀 많이 쓰시나요? 네, 그 구수나 비밀이나 뭐 녹음 방식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요건도 좀 까다롭습니다. 구수 증서는 진짜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그렇죠. 것 같아요. 구수가 뭐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잘 사용되지 않고요. 제일 많이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 보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왜냐하면 네.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비용도 들고 증인도 필요하지만 분쟁이 있는 이제 가족이 상담을 오시면 보통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확실하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고요. 상속관계가 좀 심플하고 동의가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 증서나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가장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네, 그 이제 법 조문에 잘 나와 있긴 합니다. 네. 네. 자필증서 유언은 일단 유언 전문, 성명, 주소를 전부 자필로 기재하고 마지막에 도장만 날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소가 뭐 예를 들면 암사동까지로 기재된 경우 우리 판례 안 된다고 효력 없다고 네. 나왔고요. 도장은 뭐 인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도록 하거나 컴퓨터로 타이핑한 유언, 또 전자복사기를 이용해서 복사본 효력이 없고요. 반드시 한글로 써야 될 필요 없고 외국어나 약자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녹음에 의한 유언도 있는데요. 네. 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육성으로 그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 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세테이프로 녹음하거나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해요. 근데 이때 증인이 필요한데요.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청취 능력과 이해 구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문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자기의 성명을 구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요. 그때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걸 보면 저는 봉투를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이게 진짜 고증이 잘 됐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요. 유언자가 이제 필자의 성명이 기입된 증서를 엄봉, 이렇게 봉합니다. 그리고 날인,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해요. 그리고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는데 예를 들면 홍길동의 유언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원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 봉서는 제출 연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 위에 확정 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요. 유언자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고 공증인이 그 유언서를 작성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이를 각자 서명 그리고 기명 날인해서 그렇게 기명 날인하면 공증인도 유언장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추가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과 같이 급박한 사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로 그 한 명의 유언의 취지를 구수라는 건 입으로 말해서 상대방이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합니다. 그리고 이 항 보면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그 거민이 이제 검증 절차거든요. 이 거민을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자필 증서 유언이 이제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좀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 요즘 이제 손편지도 많이 안 쓰잖아요, 보통. 그래도 이제 그 문서로 뭔가 타이핑해서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점, 이 점은 좀 유념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려면 좀 꼼꼼하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작년 7월에 네.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쪽에서 제가 그 차를 인지하지 않고 억지로 사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네. 1월 달에 그 상대방 보험 측에서 저한테 고소를 했어요. 상대 측 보험사에서요? 예. 네. 그쪽 운전자가 한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저한테 고소를 했는데, 네. 제가 좀 이런 상황 좀 알아보니까 그쪽이 무슨 SI 팀이라 해서 네. 무슨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조사를 받았을 때
네. 이게 무혐의로 판결받기가 힘들다 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아, 경찰 조사를 받으셨는데 지금 여보세요? 네? 예, 예. 네, 제가 네.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박미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사고 아직 경찰 조사는 가시지 않으신 거죠? 예, 안 네.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네, 이제 조사 출석하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SIU에서 고소했다고 하니까 좀 예. 겁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사고 내용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사고 났던 내용이요? 네, 네, 네. 네. 그 상대방 차선이 그 좌회전하면 안 되는 그 노면 표시 위반으로 사고가 났었거든요. 아, 네, 네,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직진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차선이 직진하면 안 되는데 직진해서 제 운전석 왼쪽 부분이랑 닿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좌회전하고 본인은 선생님께서는 직진하신 거네요. 그쵸? 예, 예, 맞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거죠. 상대방 차량이. 예, 예. 네. 그리고 그 신호도 직좌회전이 같이 있었나요? 같이. 아니요. 좌회전할 때는 좌회전만 해도 진짜 그러면 직진 신호에 좌회전이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됐나요, 혹시? 과실 비율은 그 10대 0으로 해서 그쪽이 100% 과실해서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그쪽 벌금이나 무슨 형사처벌을 받았죠? 예, 상대방. 벌금에 맞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고소를 그렇게, 혹시 보험 사고 이력이 좀 많이 있었나요? 제가 그 사건이 나기 전에 네. 사건이 몇 번 있긴 있어, 사고가 몇 번 있긴 있었는데, 네네. 제가 그 승강기 보수업체라고 해서 네네. 제가 엘리베이터 고치는 일을 해요. 근데 저희는 그 좀 짧은 가까운 거리도 차량 운전을 해야 되고 네. 좀 긴급 출동할 때가 많아서 네. 차로 움직이는 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고 기록이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몇 건이나 되나요? 그 기록이? 그때가 제가 정확히 이것도 한 어떻게 따지면 한 2, 3년 전이라 기억이 안 네네. 나는데 네. 한 7번, 6번 정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예. 네. 그 선생님이 지금 피해자로 되어 있는 고소 사건을 방어하는 게 이제 목적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거 보상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소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SIU라고 되게 겁을 먹으신 것 같은데 이게 예. 뭐 이제 특별조사팀이라고 해가지고 몇몇 보험회사에서 전담팀으로 두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전담팀이 90년대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그때 이제 자동차 보험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보험사 특별조사원들이 팀이 조사에 착수하는 이제 원인 중에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게 보험 가입 짧은 시간에 보험 가입하고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났느냐를 좀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지금 짧은 기간 내에 보험 사건이 지금 6건, 7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 이렇게 보험 조사에 착수하고 고소까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또 보험 사기가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됐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해서 2016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시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우리 형법제는 뭐 10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이 특별법상 보험 사기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처벌 조항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더 이제 강력합니다. 처벌이. 예. 네. 그래서 방어를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해봤나요? 예,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지하지 않고라고 지금 아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그 고소장에 보면은 인지하고도 피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보험사 측에서 어떤 정황상 선생님께서 이 충돌할 수 있는 결과 발생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금 본 거거든요. 어떤 증거에 예. 의해서. 증거까지는 아마 이제 정보공개 청구했어도 받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예. 네. 블랙박스가 혹시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그때 블랙박스 당시에 그 블랙박스는 있었는데 유심히 안 꼽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고장 블랙박스는 없지만 이제 상대방의 블랙박스는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범죄잖아요. 이 보험 사기죄도 거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험 사기 생각하면 어디에서 짜고 네가 며칠 뒤에 튀어나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탕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선생님은 지금 가만히 있다가 옆차가 끼어든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맞습니다. 지금 노면 표시 위반이면은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그리고 100% 상대방 과실인데도 어떻게 나한테 보험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법리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고의가 있었냐는 것의 문제인데 우리 형법에서 고의는 그 객관적 행위상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 구성 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 그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과 의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 결과 발생에 대한 이게 충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다고 일단 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의사가 있었느냐거든요. 이 네. 의사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 발생의 의사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범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돼요. 왜냐하면 그 의사가 있었다면 이제 고의가 되고 성립되고 아니면 이제 과실이라고 하면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차가 선생님 가만히 있었잖아요. 일단 원래 본인 주행할 수 있는 대로 주행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이게 경과 발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만약 이거 있어도 어쩔 수 없어. 그 내심의 용인 의사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고의이기 때문에 보험사기죄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이거 들어오지 않을 거야. 이거는 결과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그냥 만연히 행동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해서 우리는 과실은 과실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처벌하는데 이 보험사기죄는 과실죄가 처벌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 고의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의라는 것은 내가 내심으로 용인했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선생님 마음이잖아요. 그 예.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수사기관에서 하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정황을 봅니다. 근데 그 정황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이제 보험 이력이 사고 이력이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먼저 내가 고의가 없었어. 이렇게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어 라는 것을 입증을 하시려면은 선생님께서 여태까지 이제 보험 이력 6건, 7건의 사고가 이게 선생님이 지금 운전을 많이 하는 직종이고 평균적으로 이런 직종에서는 사고가 이만큼 난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하시고 여태까지 났던 사고 이력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예. 근데 선생님 지금 그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는 손해보험협회에 지급 내역을 달라고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여태까지 계좌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험금을. 예. 그때 이제 보통 보험사가 이렇게 찍히거든요. 예. 네, 그럼 그 보험사마다 직접 이제 상담하셔가지고 지급결의서라는 걸 달라고 하면 돼요. 그 지급결의서에는 이 지금 사고 상황하고 사고 내용, 뭐 피해 상황 이런 게 쫙 다 이제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지급결의서에는 그 사고 상황이 굉장히 간략하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자차 우회전 중 선행 대차 추돌 뭐 이렇게 짧게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자세한 사고 정황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경찰 민원 포털이라는 거 검색해서 들어가면 그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우리 교사원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교사원을 발급을 해줘요. 선생님 여태까지 조사 받으신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럼 그 교사원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이제 출석하실 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가지고 가시고요. 네, 그리고 그 선생님 동료분들의 진술서, 뭐 혹은 동료분들도 사고가 이만큼 난다는 이런 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근데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고 네. 제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그 뒤로 변호사 선임하면 네. 이게 더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내가 혼자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사할 때나 그 이후에도 변호사 선임하지 않으시고 조사를 받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게 정황상 좀 불리한 것 같다, 좀 방어가 특별히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이제 출석할 때부터 보통 이제 같이 진술에 동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요. 동석해서 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건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궁금하셨던 점 많이 해결되셨나요? 예, 많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뭐 손해보험협회 지급 내역이라든지 또 우리 보험사 요구해서 지급 결의서를 달라고 하는 방법,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고 이것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출석하셔서 지금 아까도 막 SIU에서 고소를 네. 했다고 하니까 많이 겁을 이제 먹고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본인이 그 직업적 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 잘 입증하시고 뭐 말씀드린 뭐 지급결의서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제출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으니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다양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안심도 많이 시켜드린 것 같아서 이제 상담자님이 더 만족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법률적인 조언을 좀 바탕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저는 편의점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 사장님이 제가 학생이기도 하고 집도 가까우니 차비도 안 들고 손님도 얼마 없다고 하시면서 시급 9,000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았고 주휴수당도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알바를 해본 터라 최저임금이며 주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얼마 전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뜬 쇼츠 영상을 보게 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무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모른다고 속인 편의점 사장님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한 감정 때문에 며칠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개인 사정 때문에 알바를 그만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그동안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상담자님께서 그동안 시급으로 9,000원을 받아왔는데요. 우선 2023년, 2024년 최저임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사안이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사실 최저의 임금인데 네. 이것도 받지 못했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 쇼츠를 보고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제 생생법률쇼 쇼츠를 본 것 같아요, 아마도. 네. 네, 지금 사연 주신 분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이거 자책하실 일은 아닌 게 만약 근로청소년이라면 그 사업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을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 법은 사용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자책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먼저 최근에 최저임금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 9,620원 그리고 올해는 2024년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네, 그 9,000원이라고 하면 확실히 그 기준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받아오셨다는 건데 2023년부터 최근까지 1년 넘게 근무를 해왔어요. 그동안 이제 그 차익분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될 민사적 책임도 주고요. 그리고 네. 형사적인 책임도 지게 됩니다. 지금과 사안과 같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했을 때는 최저임금법은 따로 있거든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같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휴수당이라는 걸 설명드리면 우리 근로기준법 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다 채운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받고요. 그 휴일에 받는 1일분의 임금, 이거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휴수당 역시 임금이니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요. 이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형사 책임도 따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상담자님께서 지금 가장 먼저 뭘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먼저는 본인의 의사가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체불임금만 지금 받을 것인지 아니면 처벌의 의사까지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 사용자가 이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저희 최저임금은 심의 결의 단계에서부터 정치 뉴스에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편의점이 요즘 프랜차이즈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 최저임금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네, 알고 거다. 있었을 가능성이 네네. 좀 농후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검색 한 번이면 되는데 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만약에 처벌의 의사가 있는지 그냥 이제 청구만 해서 받을 것인지가 문제인데, 만약 그냥 이야기를 해서 청구를 해서 직접 주지 않는다면 좀 간단하게 좀 요즘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그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그 배너가 있어요. 그 클릭하는 버튼이 임금체불 진정 버튼을 누르셔서 그 내용을 이제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고객지원실 방문해서 상담하고 고소장 작성하시거나 진정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신고인과 신고인 조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지급 지시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급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따르면 종결이 되고, 따르지 않거나 아까 지금 신청인이 아니면 진정인이 이거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 이게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편의점 사장님은 이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막상 또 이게 또 진행되다 보면은 이미 좀 합의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이 최저임금법 6조 1항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기로 이제 합의를 했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9,000원 받겠습니다. 합의를 네. 했더라도 그거는 강행 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머뭇거리다 보면은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적절한 좀 시기, 어느 정도까지는 이걸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채권 소멸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보면은 각각 기산일이 좀 종류에 따라 달라요. 임금 정기 지급이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그 정기 지급일로부터 소멸 시효가 기산되고요.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한 날로부터 시효가 이제 진행되고요. 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상여금 역시 상여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할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럼 매달 받았으면 이제 매달 그 임금 채권이 그 달마다 이제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민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시효 중단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압류나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이 있으면 또 시효가 중단되고요. 네, 그렇군요. 여기에서 이제 학생분이라 그랬고, 이제 초반에는 잘 몰랐다고 했는데, 이거를 좀 입증을 하려면 사전에 그 증거 자료를 좀 잘 모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좀 입증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월급 봉투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입증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이체를 하기 때문에 급여 이체 내역이 잘 이제 당연히 보관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체불임금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정기적인 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지 않은데요. 이게 이제 출근 일수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출근 시간이 좀 유동적인 경우에 이 분쟁이 많이 발생해요.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공고 같은 거, 채용 공고 떴을 때 그 공고 캡처본 같은 거, 그리고 뭐 CCTV 영상이나 출퇴근 메모,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거에 많이 요즘은 이제 기록으로 많이 제출하는데요. 뭐 나 지금 출근하고 있어, 나 여기 지금 회사인데 지금 톡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도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사전에 이제 다른 사람이랑 네. 그 나눴던 카톡도 증거로 좀 활용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또 셀카도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어서 네, 더 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아, 근데 만약에 상담자님께서 그냥 이제 돈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좀 괘씸하다, 이래서 형사적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처벌 절차를 좀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임금체불의 경우는 사실 반의사 불벌죄예요. 네. 그래서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최저임금법의 경우는 좀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지금 근로자분이 고소가 이루어지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합의금을 지급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어쨌든 그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소개해 주셨고, 상담자님께서 이제 학생이라 그랬고, 이제 학생인지 뭐 이제 대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법적으로 좀 불가능한 뭐 업종이라든지 근로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 우리나라는 연령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15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일할 수 없어요. 다만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발급한 취직인허증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걸 소지한 청소년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3세 미만은 그 공연예술 참가 외에는 아예 근로를 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어떤 업종 말씀하셨는데 네. 그 뭐 운전, 조정 업무, 뭐 유류 취급하는 업무, 청소년 출입 제한된 업무, 그리고 정신병원이나 뭐 소각, 도살 이런 업무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성년자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당사자 본인하고 해야 되고 대리인과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 너무 미성년자에 불리하다라고 하면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 그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7시간, 7시간, 그리고 그러니까 1일에 7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합의에 따라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를 초과해서 근로하게 되면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웬만해서는 이제 계약서를 사전에 쓰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근데 만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벌금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임금체불로 좀 고민하는 분들께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아, 네. 그 우리나라 문화에서 막 월급 주세요 이런 말 하기가 당연한 권리인데도 좀 어려울 네, 수가 있어요. 내가 당당하게 일했던 건데도 이게 막상 달라고 할 때는 좀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간편하게 고용노무에 접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요즘은 임금명세서 교부도 많이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임금명세서 교부는 뭐 시정기간을 주거든요. 14일 이내에 시정기간을 줘서 그 기간 내에 교부만 해주면 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좀 행정해석이 변경돼서 그거 신고하면, 그리고 과태료 부과해주세요 하면 과태료도 즉시 부과되거든요. 아, 임금 명세서를 네. 지급을 해달라. 네, 바로 즉시 지급을 요즘은 이제 하게 행정해석이 변경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임금 명세서 받는 거, 근로계약서 적용하는 거, 작성하는 거, 그리고 임금 미지급 됐을 때도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잘
되어 있으니 그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간이 대지급금 제도라고 해서 우리 사장님 돈 없는데요 해도 국가에서 또 지급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검색하셔서 사용자 요건, 그러니까 근로자 요건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당한 권리인 만큼 좀 당당하게 마음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그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어느 날 외국인 신분의 여군에게 DM이 와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기에 가끔 연락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한국에 갈 예정인데 자신의 돈을 미리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나라에서는 돈을 보낼 때 서로 일정 금액을 주고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송금이 가능하다며 자신의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저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돈을 송금했고 곧바로 그 여군에게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후 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런 경우 범인을 잡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범인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좀 안타까운 좀 사연인데요. 이게 그 로맨스 스캠이라고 불리는 그런 범죄 수법 같아요. 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요즘 SNS 개설하면요, 그 멀쩡한 이제 그 외국인들이 군복 입은 사진 또는 네네. 외교관이라고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제복 사진으로 걸어놓고 프로필 걸어놓고 정말 DM 같은 거 많이 보내요. 예, 그러면서 뭐 이상한 번역체의 말투를 사용합니다. 뭐 친애하는 나의 안녕, 뭐 오 당신은 한국에 있나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DM 같은 걸 보내오는데요. 지금은 이제 OTT 플랫폼에서도 다큐멘터리로도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 수법이 또 다양해지고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다 보니까 DM을 보내서 사실상 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에 우리 국정원에서 경찰과 공조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이제 국제 조직원을 검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사실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드는데 혹시 경찰 측에다가 이 SNS 뭐 온라인 상에서의 이 범인의 개인정보 좀 조회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볼 수는 없을까요? 네, 그게 어떤 SNS냐, 그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사측 협조가 얼마나 다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이제 해외 본사가 있잖아요, SNS가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그 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SNS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아니면 거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정보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유동 IP거나 IP가 삭제되고 또 IP 세탁이 이루어져도 그 세탁하는 업체조차 해외에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그 집행이 어려워서 사실상 국제공조가 있지 않는 한 이게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뭐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걸 계속 당하고 또 그런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담자분에게는 이제 어쨌든 그 인간적인 좀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러면 많이 좀 믿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께도 조금 뭐 부주의했다거나 이런 귀책 사유가 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형사보다는 그 민사 청구를 할 때 있어서 고려되는 건데요. 네. 지금 로맨스캔에서 국내 계좌에 뭐 송금했다면, 만약에 국제 계좌에 송금했거나 국내 계좌로 송금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가해자로 특정이 된 경우 피의자가 잡히는 경우는 보통 송금책이나 이 인출책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로맨스캔도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청구를 할 때 뭐 불법행위에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고의의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에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계와 같이 책임을 제한해버리면 결국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과실상계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법원은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을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출책이나 송금책이 피해 금액에 비해서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그 손해를 보았는데 네. 그게 인출책이나 송금책이 뭐 10만 원의 일당을 받고 했다거나 이게 주범이 아니라거나 하면 네. 그 피해자의 부주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군요. 여기에서는 이제 3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하는데 이 송금 계좌를 추적해서 범인을 잡는 건 어려울까요? 네,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 해외 네. 계좌에 대해서도 이제 압수수색 영장 해도 발부해서 집행이 집행하는 게 좀 좀 어렵기도 어렵다. 하고요. 만약 뭐 네. 계좌니까 발부돼서 뭐 집행을 한다고 해도요. 송금 계좌 추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추적해도 대포 통장이거나 네.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손해본 금액의 일부라도 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 피해 회복이 사실상 거의 어려운 것이 로맨스 스캠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런 거를 겪지 않도록 좀 주의사항 같은 것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말씀 아까 하셨는데요. 그 로맨스 스캠은 이렇게 피해 규모가 엄청나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왜 그러냐면 이 보이스피싱을 이제 당했을 때 주변에 알리고 이런 거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맨스 스캠은 사실 랜선 연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고 좀 부끄럽다 보니까 알리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수법이 상세하게 노출돼 있지 않아서 좀 많이들 모르고 당하시는데 먼저 군복이나 제복 입은 외국인 사진 프로필로 해서 DM 같은 거 걸려오면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제 들어가 보면은 좋아요나 댓글 같은 게 사실 그 계정에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요즘은 뭐 로맨스 스캠 피해자를 돕는다 하면 화이트 해커들도 등장하고 있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영상통화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범행 방식이 진화되고 있어서 좀 이런 거에 주의를 하시고 평소에 내가 당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된 20대 남편입니다. 결혼 후 일에 치이다 보니 연애 때만큼 아내와 살갑게 지내지 못하고 항상 서먹하게 지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큰 싸움이 있었다거나 외도 등의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며 되묻자 아내는 매일매일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라며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 같이 살 수가 없답니다.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넘어갔지만 아내는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할까요? 정말 좀 갑작스러운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좀 이혼이 가능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리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 뭐 장모님이나 시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가 해당이 될 텐데요. 만약에 이 성격 차이가 이 마지막, 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런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들을 위한 좀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4년에 시범사업으로 됐다가 2005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고요. 검색하셔서 부부 교육이나 부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프로그램 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내가 지금 먼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상담자님께서도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나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 이런 좀 불안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상대방이 이혼 청구만 한 경우에는요. 그리고 네. 본인도 이혼 의사가 있다면 사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조정해서 그냥 종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혼할 때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하고 그다음에 뭐 자녀가 있다면 그 양육자 지정, 친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청구까지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재산 분할에 관한 것은 좀 본인이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면 지금 같이 청구가 있다면 본인도 변호사 선임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이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염두에 둬야 할 점,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떤 점을 좀 짚어주고 싶으신가요? 네, 이게 이제 변호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혼 소송했을 때 사실은 상당히 은밀한 부분까지 드러나고요. 네. 여기 살면서 증거를 이혼할 거라고 생각해서 증거를 막 모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주장만 있고 입증은 없이 그 막 과장된 주장들과 사실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상처를 좀 줄 수 네,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상담을 해보시고 특별히 뭐 이제 뭐 꼭 그 상담의 부분과 재산 분할이나 이런 차이가 없다면 그리고 차이가 있더라도 좀 자녀를 배려하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웬만하면 협의윤으로 진행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미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